한국에 다녀온 외국인들 사이에서 부럽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놀랍다를 넘어선 부럽다였습니다. 뉴욕 지하철 지린내에 익숙했던 사람이 서울 지하철을 타고 나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릎을 다쳐 병원에 갔더니 영수증이 19,000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치료를 받으면 최소 50만 원이 넘는데 말이죠. 초등학생들이 따뜻한 국과 4-5가지 반찬을 매일 무료로 먹는다는 사실에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싫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못한 게 억울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세계 최강국 출신들이 왜 이 작은 나라 앞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걸까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유 탑10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냄새가 달랐습니다. 공항 특유의 냄새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공항엔 공통적으로 항공유 냄새, 오래된 카펫 냄새, 수백만 명의 발길이 밟고 지나간 바닥에 묵은 냄새가 섞여 있어요. 저는 그 냄새가 그냥 공항의 냄새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천국제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그 당연함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깨끗했어요. 공기가 형용하기 어렵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냄새랄까요? 거대한 유리 천장 사이로 자연광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 빛 아래 공항 전체가 조용하고 단정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라 미첼입니다. CNN 국제부에서 20해째 일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중동의 분쟁 지역, 동유럽의 혼란한 국경지대, 남미의 밀림 한복판까지 전 세계 50개가 넘는 나라를 직접 발로 밟으며 취재했어요. 공항이라면 지겹도록 드나들었죠. 뉴욕 JFK, 런던 히스로, 두바이 국제공항, 파리 샤를드골. 공항 보고 감탄할 나이는 진즉에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앞에서 저는 솔직히 기가 좀 죽었습니다. 뉴욕 JFK를 떠올려 봅니다. 열흘 전 제가 출발했던 그 공항이에요. 좁고 낡은 게이트, 형광등이 반쯤 나간 천장, 줄을 서도 끝이 없는 입국 심사대 어디 있는지. 한참을 헤매야 겨우 찾을 수 있는 수화물 찾는 곳. 그 앞을 가득 채운 택시 기사들의 고함 소리와 매캐한 배기가스 냄새. 그게 미국에서 제일 크다는 국제공항의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20해 동안 드나들며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풍경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인천공항은 규모도, 청결도, 동선도, 편의시설도 어느 것 하나 JFK와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비교 자체가 좀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섰는데 10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자동 얼굴 인식기기 앞에 서니 3초 만에 통과였어요. 수화물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이미 반듯하게 올라와 있었고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도 표지판만 따라가면 헤맬 이유가 없었습니다. 면세구역을 지나는데 매장들이 어찌나 깔끔하고 세련됐던지 잠깐 백화점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곳곳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었고 안내데스크 직원은 영어로 유창하게 도움을 줬습니다. 뭔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볼 게 없었어요. 모든 게 이미 다 안내되어 있었으니까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적었어요. 여기서부터 이미 지는 느낌이다. 공항을 나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항철도를 탔는데 출발 시각이 정확했어요. 초 단위로. 좌석은 깨끗했고 발판도 넓었으며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코를 킁킁거린 거예요. 습관적으로. 지하철을 타면 자동으로 숨을 참는 게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뉴욕 지하철 때문입니다. 뉴욕 지하철엔 냄새가 있습니다. 그냥 냄새가 아니라 전설적인 냄새가 있어요.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지하철 냄새라고 부르지만 솔직히 말하면 수십 년치 오물과 땀과 쥐 냄새가 복합적으로 숙성된 냄새입니다. 뉴욕 지하철을 타본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충격을 받는 게 바로 그 냄새예요. 저는 그게 지하철의 당연한 조건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했어요. 킁킁거리다가 멋쩍어서 주변을 살펴봤는데 한국 승객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서 핸드폰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에겐 그냥 일상인 거였어요. 창문도 깨끗해서 밖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뉴욕 지하철 창문은 낙서와 때로 뒤덮여 있어서
밖을 보려면 얼굴을 유리에 바짝 갖다 대야 했는데 여기선 그냥 앉아서 한국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다가 저는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황당해서요. 지하철 창문으로 야경을 본다는 게 이렇게 새로운 경험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서울 도심에 들어서면서 또 한 번 멈칫했습니다. 도로가 깨끗했어요. 거리도 정돈돼 있었고 건물들은 낡은 것과 새 것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블록마다 편의점이 있었고 그 편의점 하나하나가 작은 세계처럼 다양한 물건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밤이 되어도 거리는 환했고 사람들이 제법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숙소 근처를 혼자 걷고 있었는데 젊은 여성이 이어폰을 꽂고 혼자 걷고 있었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냥 천천히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어깨에는 작은 가방 하나 걸치고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여성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저도 제 딸도. 아니, 제가 아는 뉴욕 여성이라면 누구도 밤에 혼자 이어폰까지 꽂고 핸드폰 보면서 걷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밤에 혼자 다니지 마라. 이어폰 끼고 걷지 마라. 핸드폰 꺼내 들고 다니지 마라. 백팩은 앞으로 매라. 지갑은 안쪽 주머니에 넣어라. 그게 뉴욕에서 살아가는 기본 상식이었는데 이 여성은 그 상식을 죄다 어기면서도 아무런 긴장감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수첩에 두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 딸은 저렇게 못 다닌다. 그리고 잠깐 펜을 멈췄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거든요.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건지 몰랐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채 몇 시간이 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짐도 풀지 않았고 취재 한 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나라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K-드라마나 나오는 나라쯤으로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잠깐 취재하고 돌아가면 되는 곳이라고. 그런데 첫날 밤부터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은 또 뭘 보게 될까? 그리고 솔직히 조금 두려웠습니다. 이게 더 부러워지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첫날 밤 거리를 걷다가 인도턱에 발이 걸렸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오른쪽 무릎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시큰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소리가 지르고 싶을 만큼 아팠어요. 해외 취재 중 다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에서 취재할 때 발목을 삐었고 남미에서는 열병으로 사흘을 앓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병원 가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비싼 일인지 몸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숙소 프런트에 물어봤어요. 근처에 정형외과 있냐고. 직원이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더니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약이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가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냥요? 미국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려면 적어도 2주에서 한 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도 주치의가 먼저 의뢰서를 써줘야 전문의 예약 자체가 가능해요. 의뢰서 없이는 전문의를 만날 수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이 나도 본인 부담금이 따로 붙고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가 또 따로 청구되는 구조예요. 미국에서 무릎이 아파 전문의에게 진료받고 엑스레이까지 찍으면 최소 50만 원, 보험이 없으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그냥 참아요. 진짜로요.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파질 때까지 버티다가 응급실을 갑니다. 응급실이요. 미국 응급실 한번 다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청구서가 나중에 날아옵니다. 구급차를 불렀다면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구급차 한 번 타는데 최소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깨집니다. 달러로 2,500달러에서 3,000달러 수준이에요. 구급차 타고 응급실 가서 의사 얼굴 보고 피검사 한 번 하면 그게 또 수백만 원이 됩니다. 보험이 있어도 공제 금액이 워낙 높아서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면 일단 버텨라. 병원 가면 더 아프다.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안고 정형외과 문을 밀었습니다.
접수대에 외국인이라고 했더니 여권 주세요 라고 했어요. 여권을 건네고 잠깐 기다렸습니다. 진짜 잠깐이었어요. 10분도 안 됐습니다. 이름이 불렸고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무릎을 직접 만져보더니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그 말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몇 주가 걸렸을 거예요. 여기선 그냥 바로 복도 건너편 검사실로 걸어갔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는 같은 날 나왔어요. 진료실에서 사진을 같이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줬습니다. 뼈에는 이상 없고 인대가 살짝 늘어난 거라고. 냉찜질하고 진통 소염제 먹으면서 며칠 쉬면 된다고 했어요. 처방전을 써줬고 바로 옆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진료 시작부터 약 받기까지 총 걸린 시간이 1시간이 채 안 됐어요. 계산서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15,000원이었습니다. 진료비에 엑스레이 검사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었어요. 약값은 별도로 4,000원이었고요. 합쳐서 19,000원.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14달러 정도였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면서 혹시 추가 청구서가 따로 나오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직원분이 의아한 표정으로 이게 다라고 했습니다. 보험 적용이 된 거냐고 다시 물었더니 외국인은 보험이 안 되니까 이게 그냥 원래 가격이라고 했어요. 보험 없이 19,000원. 저는 숙소에서 여기까지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가 8,000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무릎 다쳐서 전문의한테 진료받고 엑스레이 찍은 비용이 공항에서 숙소까지 오는 택시비보다 조금 더 나온 거예요. 이 사실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계속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이게 진짜 정상 가격이 맞나 싶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동료들한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따라왔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미국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눈에 선했습니다. 처음엔 안 믿을 거예요. 그 다음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할 거예요. 시스템이 허술한 거 아니냐고, 의료 수준이 낮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달랠 거예요. 근거 없는 위안입니다. 진료실은 깔끔했고 의사 선생님은 영어로 충분히 설명해줬으며 엑스레이 장비도 최신이었어요. 무릎 상태를 그렇게 꼼꼼하게 확인해준 의사를 미국에서 만난 기억이 솔직히 잘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약국에서 약을 받아들고 걸어오면서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뉴욕에서 구급차 한 번 타는 돈이면 서울에선 200번 넘게 치료받겠다. 그리고 잠시 멈췄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는구나. 참지 않아도 되는구나. 두렵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게 당연한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그 당연함이 저는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부러운지. 무릎보다 그게 더 시큰거렸습니다. 약을 챙겨 먹고 냉찜질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의료 이야기는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회자됩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그냥 통계 속 숫자였어요. 코로나 시기에 한국의 방역 대응이 얼마나 빠르고 체계적이었는지 전 세계 언론이 떠들썩하게 보도했을 때도 저는 그냥 잘 갖춰진 나라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내 무릎 하나로 이렇게 생생하게 체감될 줄은 몰랐어요. 이 나라에서는 아픈 게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편함이었어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저는 19,000원짜리 영수증 한 장으로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운 건 밥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밥상 때문이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 밥상 때문이었습니다. 무릎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서 서울 시내 초등학교 취재 허가를 받았어요. 교육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기사를 쓸 계획이었는데 점심시간에 맞춰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급식실도 보여주겠다고 하셔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배식대 위에 음식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따뜻한 쌀밥, 국, 김치, 그리고 반찬이 4-5가지. 아이들이 식판을 들고 차례로 받아가는데 식판 위에 담기는 것들이 어찌나 다채로운지 처음엔 뭔가 특별한 날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냐고 교장 선생님께 물었더니 아니요, 그냥 오늘 급식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그냥 급식이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합니다. 선명하게요. 냉동 피자였어요. 오븐에 구워 나온 피자, 냉동 감자튀김, 종이팩 우유. 그게 화요일 메뉴였고 목요일엔 치킨 너겟이 나왔습니다.
금요일은 그나마 나은 날이었는데 핫도그가 나왔거든요. 채소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나오던 날이 거의 없었어요. 나와도 케첩이었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이 형편없다는 건 미국 안에서도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언론도 여러 번 다뤘고 유명 셰프들이 개선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어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학교 급식 개혁이 정책 의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냉동식품 위주의 급식이 나와요. 그 나라의 아이가 이 나라 급식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판을 받아든 아이들이 자리에 앉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국을 먹고 김치를 집어먹고 반찬을 이것저것 맛보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김치를 자박자박 씹으며 옆 친구와 웃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일상인 표정으로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는데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박탈감에 가까웠어요. 내가 저 나이일 때 저런 밥을 먹었더라면. 복도로 나와서 교장 선생님께 급식비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무료라고 하셨어요. 서울 시내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이라고. 학부모가 급식비를 따로 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어요. 무료인데 이 수준이라고요. 취재 수첩을 펼쳐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쓰다 보니 메모가 아니라 개인 일기에 가까워졌어요. 냉동 피자를 먹으며 자란 아이와 따뜻한 국밥과 김치를 먹으며 자란 아이. 어른이 됐을 때 몸이 다를 수밖에 없겠다. 한국의 식문화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놀란 건 급식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는 발효 음식 문화가 있어요. 김치는 가장 유명한 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수백 가지의 젓갈과 장류가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발효 음식은 최근 세계적으로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한국은 그걸 이미 일상 밥상 위에 수천 년 전부터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을 들렀어요. 뭔가 간단히 먹을 걸 사려고요. 편의점 안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편의점 한 구석에 따뜻한 국밥이 있었거든요. 즉석이지만 뚝배기 모양 용기에 담긴 국밥이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진열대에 놓여 있었어요. 편의점 음식으로 국밥을 먹는 나라. 그것도 꽤 맛있는 국밥을요. 저는 그걸 하나 사서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렇게 피부로 와닿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학교 급식 하나를 보고 나서 저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어릴 때부터 어떤 음식을 먹고 자라느냐는 미각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구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을 아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와 냉동 피자를 급식으로 내놓는 사회 사이에는 단순한 메뉴의 차이보다 훨씬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식판 위에 가득 담긴 아이들의 점심 사진이 있었어요. 그걸 한참 들여다보다가 제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화요일마다 나오던 냉동 피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선택지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다르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쓰라렸습니다. 서울에서 셋째 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밥상 앞에서 잠깐 울었어요. 아이들 급식 사진을 보다가요. 38살 CNN 기자가 초등학교 급식 사진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는 게 웃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건 급식에 대한 감동이 아니라 당연하게 주어졌어야 할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뒤늦은 깨달음이었으니까요. 내일은 교육 현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왜 학업 성취도가 그토록 높은지. 그런데 이미 예감이 왔어요. 내일도 아마 또 부러워지겠구나 싶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왜 똑똑한지 저는 젓가락에서 처음 힌트를 얻었습니다. 취재 이틀째 오전, 서울 시내 초등학교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여러 학년을 돌아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저는 수업 내용보다 아이들 자체를 관찰했습니다. 손을 드는 방식, 필기하는 속도, 선생님 설명을 듣는 자세.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처음엔 그게 뭔지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다시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알아챘어요. 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젓가락을 쓰고 있었어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제가 놀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67살짜리 아이들이 젓가락으로 작은 콩자반을 집어먹고 있었어요. 미끄럽고 작은 콩알을 얇은 쇠젓가락 2개로 흘리지 않고 능숙하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나머지 저는 한참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미국 아이들은 그 나이에 포크를 씁니다. 포크는 찍으면 되니까 손에 정밀한 제어가 필요 없어요. 젓가락은 달라요. 2개의 막대를 서로 다른 힘으로 조절하면서 물체를 집어야 하는데 손가락 관절 여러 개가 동시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미세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젓가락질을 두고 손가락 근육과 두뇌를 동시에 발달시키는 행위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 아이들은 밥을 먹으면서 매일 그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라고 인식하지 않은 채로요. 숙소로 돌아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24년에 발표된 국제 IQ 비교 데이터였어요. 109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 한국은 평균 IQ 110.8로 5번째였습니다. 세계 평균이 99.6이었으니 세계 평균보다 11점 이상 높은 거였어요. 미국은 어디였냐고요? 96.5, 77번째였습니다. 세계 평균에도 못 미쳤어요.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좀 불편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데이터였거든요. 그런데 숫자는 숫자예요. 불편하다고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더 똑똑하다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가 나라별로 다를 이유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한국이라는 사회 시스템이 사람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밥상에서부터 학교에서, 일상에서, 손가락을 쓰는 방식에서까지. 그 설계가 수백 년에 걸쳐 차곡차곡 쌓여온 거예요. 학교 수업도 그랬어요. 참관한 수학 수업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하나 쓰자 아이들이 공책에 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게 집중해서. 틀린 아이는 다시 풀었고 맞힌 아이는 다음 문제를 스스로 찾아 풀었어요. 선생님이 따로 독려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초등학교 교실에서 그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봤습니다. 5분이 지나면 산만해지기 시작하고 10분이 지나면 선생님이 주의를 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건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설계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녁에 숙소 근처 카페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 셋이 노트북을 펴놓고 영어 논문을 읽으며 토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국어로 이야기하면서 수식을 손으로 써가며 논문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영어권 국가 출신 기자인 저도 그 나이 때 저런 수준의 논문을 저렇게 읽을 수 있었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수첩에 적었어요. 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아이가 20살이 되면 영어 논문을 집는다. 손가락을 정밀하게 쓰는 훈련이 어릴 때부터 쌓이고 집중하는 문화가 학교에서 이어지고 공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대단한 한 가지 비결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오랜 시간 겹겹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게 점점 단순하지 않아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공항이 부러웠고 병원비가 부러웠고 급식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나라가 사람을 키우는 방식 자체가 부러워지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부러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부러운 건 지하철이나 병원비가 부러운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감정이었어요. 내일은 반도체 공장 취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경제기사를 위한 일정이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일 것 같았어요. 젓가락을 쥐며 자란 손이 반도체를 만든다는 게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닐 것 같아서요. 반도체 공장 취재 허가를 받는데 꽤 공을 들였습니다. 보안이 워낙 철저해서 내부까지 들어가긴 어려웠고 결국 경기도에 위치한 관련 연구시설 로비와 홍보관까지만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해주겠다고 해서 노트북과 카메라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반도체라는 게 결국 작은 칩 이야기고 경제기사에 들어갈 숫자 몇 개 건지면 되겠다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 가벼운 생각이 시설 홍보관에 들어선 지 30분 만에 완전히 박살났어요. 담당자가 화면 앞에 서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HBM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뭔지 몰랐어요.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은
AI 연산에 특화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챗GPT가 질문에 답할 때,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인식할 때,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정보를 처리할 때 그 모든 연산의 핵심에 이 칩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칩의 전 세계 생산량 중 약 80%가 한국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깐 멈췄어요. 80%라고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SK하이닉스가 60%에 가까운 점유율로 세계 1위였고 삼성전자가 그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일반 메모리 반도체인 D램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합치면 전 세계 D램 시장의 약 70%를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2026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I 전쟁이라는 말이 나온 지 꽤 됐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 전쟁이 진짜 격화된 시점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국의 거대 IT 기업들, 유럽의 AI 스타트업들이 앞다투어 더 크고 빠른 AI 모델을 내놓고 있어요. 그 경쟁의 핵심 자원은 GPU이고 GPU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바로 HBM입니다. HBM 없이는 AI 연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무리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이 칩이 없으면 그냥 깡통이에요. 그 깡통을 면하게 해주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미국 AI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생길 때마다 얼마나 긴장하는지 아느냐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회사들의 AI 사업이 한국 공장 가동률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걸 미국 본토에 있을 때는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고 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실리콘밸리 취재를 꽤 해봤는데 거기서 한국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보니까 보였어요. 연결고리가. 세계가 AI를 갖고 싸우는 동안 한국은 그 싸움의 탄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홍보관 한쪽 벽에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한국 반도체가 공급되는 나라들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지도가 거의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전역, 동남아시아, 중동까지. 저는 그 지도를 한참 바라봤어요. 면적으로 보면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의 한 개 주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 AI 산업의 심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몸 전체가 멈추듯 한국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 전 세계 AI 생태계가 흔들리는 구조였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걸 담당자가 꺼내놓은 수치들이 하나하나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은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며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고 자국 내 공장 건설을 독려하고 있어요. 그 배경에는 한국과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데 수조 원이 들고 첨단 공정 기술을 확보하려면 수십 년의 축적이 필요해요. 돈을 쏟는다고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 수십 년을 이미 걸어온 나라였어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고 기술 격차는 넘사벽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투자하고 또 실패하고 또 투자했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세계 80%의 HBM이 한국에서 나오는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시설을 나서면서 수첩에 적었어요. 세계가 AI를 갖고 싸우는 동안 한국은 그 싸움의 탄약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조용히 이미 이겼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부러움이었는데 이번엔 그 결이 좀 달랐어요. 지하철이나 병원이나 급식이 부러울 때는 제가 받지 못한 편의를 부러워하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러움은 달랐어요.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드는 나라, 그 나라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부러워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의 뇌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정작 세계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한류를 트렌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유행은 왔다가 가는 거니까요. 저도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봤고 BTS 노래를 들어봤으며 한국 드라마가 미국에서 인기 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쓰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한때의 유행이겠거니 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때 세계를 휩쓸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겠거니 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완전히요. 취재 중에 홍대 근처를 걸을 일이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였어요. 거리에 외국인들이 넘쳤는데 단순한 관광객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아이돌 굿즈를 들고 있는 동남아시아 청년들, 한국어로 된 간판을 사진 찍는 유럽 여성들, 떡볶이를 먹으며 브이로그를 찍는 미국 대학생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한국어를 쓰려고 노력하는 거였습니다. 서툴지만 진지하게요. 저는 그 장면이 꽤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영어는 세계 공용어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영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를요? 한국어는 한국 밖에서 쓸 일이 사실상 없는 언어입니다. 인구도 약 5천만 명 수준으로 세계 언어 순위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왜요? K-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 예능을 원어로 즐기고 싶어서. 문화가 언어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들여다봤어요. 한국 인구는 약 5,200만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0.6%예요. 그 0.6%가 만들어낸 콘텐츠가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를 생각하면 머리가 좀 어지러워집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작품상을 받았어요.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시리즈가 됐습니다. BTS는 빌보드 차트를 영어 노래가 아닌 곡으로 점령했어요. 한 가지씩 보면 대단한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였어요. K-뷰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서울 명동을 걷다 보면 화장품 가게들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그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국적이 어찌나 다양한지 마치 작은 유행 같았어요. 한국 스킨케어는 이미 미국 뷰티 시장에서 하나의 카테고리가 됐습니다. 세럼, 앰플, 시트 마스크, 선크림. 이 단어들이 미국 뷰티 유튜버들의 일상 언어가 된 지 꽤 됐어요. 한국 브랜드를 쓴다는 게 뷰티의 진심이라는 신호로 통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살 때 한국 식당은 코리아타운 안에서만 주로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맨해튼 곳곳에 한국식 바비큐 식당이 생겼고 편의점에서 불닭볶음면을 파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김치는 이미 서양 건강식품 코너에서 찾을 수 있고 한국식 치킨은 뉴욕 배달앱에서 상위권 메뉴에 올라 있어요. 문화 수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에 와서 그 표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수출은 물건을 보내는 거잖아요. 한국이 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끌려오게 만들고 있었어요. 밀어내는 게 아니라 당기는 거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봐도 그래요. 저는 취재를 하러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취재 대상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숙소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CNN 기자가 서울 골목 분식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다니 1년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에는 뭔가 독특한 게 있어요. 화려하지만 공허하지 않고 대중적이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기생충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이야기처럼 느끼는 건 그 안에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BTS 노래가 언어를 몰라도 감동을 주는 건 그 안에 진심이 있기 때문이고요. 흉내낼 수 없는 건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취재 노트를 정리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은 오랫동안 문화 강국이었습니다. 헐리우드, 팝 음악, 패스트푸드, 청바지. 미국 문화가 세계를 덮은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영향력은 여전히 크고요. 그런데 최근 10여 년 사이에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젊은이들이 미국 콘텐츠만큼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열정적으로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수첩에 적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소개되는 나라가 아니었다. 어느새 우리를 흡수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다. 내일은 전혀 다른 취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그것도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들여다볼 계획이었어요. 훈민정음과 이순신 장군 이야기였습니다. 솔직히 역사 취재는 좀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또 틀렸습니다. 한국 역사는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기 어려웠습니다. 역사 취재를 준비하며 한국의 문자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오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쉽다 한들 한 나라의 문자를 익히는데 몇 달은 걸리겠지라고요. 하지만 그 오만함이 깨지는 데는 정확히 2시간이 걸렸습니다. 담당 코디네이터가 건네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의 표를 훑어본 지 불과 2시간 만에 저는 뜻은 몰라도 거리의 간판들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언어를 배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마치 잘 설계된 소프트웨어 매뉴얼을 익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어나 프랑스어처럼 수천 년간 무질서하게 변형되어 온 서구의 언어들은 수많은 예외 규칙과 불규칙, 변화라는 언어적 혼란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1443년 세종이라는 천재적인 군주가 창제한 한글은 철저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들고 디지털 시대의 바이너리 코드처럼 명확한 규칙으로 조합되는 이 문자를 보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AI 학자들이 한글을 컴퓨터와 가장 완벽하게 통신할 수 있는 문자로 꼽는 이유를 기자로서 비로소 이해한 순간이었습니다. 500년 전의 왕이 어떻게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예견하고 이런 문자를 설계했을까요? 이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지적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깊은 충격에 빠뜨린 건 그 다음에 마주한 한 인물의 기록이었습니다. 바로 이순신이라는 이름의 장군이었죠. 처음 명량해전의 기록을 읽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본사에 팩트체크를 요청했습니다. 배 12척으로 133척의 함대를 격파했다는 대목은 제 상식으로는 명백한 과장된 영웅 신화였으니까요. 세계 해전사에서 트라팔가 해전의 넬슨 제독을 최고로 꼽던 제 지식체계가 통째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울돌목의 좁은 수로와 물살의 방향, 적의 심리까지 계산에 넣은 치밀한 전술. 그것은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된 군사적 승리였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그의 말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시스템을 가동시킨 리더의 차가운 이성이었습니다. 더욱 저를 숙연하게 만든 것은 그의 일기, 난중일기였습니다. 전장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고뇌에 찬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토록 불가능한 승리를 일궈냈다는 사실은 그가 단순히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피를 가진 인간이었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의 기록 앞에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넬슨도 나폴레옹도 갖지 못했던 그 고결한 자기 희생과 압도적인 승리. 왜 이런 인류사적 영웅이 세계사 교과서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과학적인 문자를 만든 왕과 기적 같은 승리를 일궈낸 장군. 이 두 인물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백성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불가능에 도전하는 정교함이었죠. 이제 서울에서의 마지막 취재만을 남겨둔 밤, 제 수첩은 부러움의 기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기에 그토록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도 매번 다시 일어서는 것일까?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가장 아픈 역사이자 동시에 가장 찬란한 기적인 그들의 회복력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취재 장소는 용산의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구에 들어설 때 제 마음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전 세계의 비극을 기록해온 기자로서 전쟁의 잔상은 늘 고통스러우니까요.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죽음의 기록이 아니라 인류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부활의 기록이었습니다. 1953년 휴전 직후의 한국을 보십시오. 건물은 무너졌고 토양은 타버렸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낮았습니다. 전 세계가 이 나라는 재건하는데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전 세계 AI와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지구상 유일한 사례. 이 숫자를 데이터로만 접했을 때는 그저 운이 좋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열흘간 제가 본 것들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할 정도로 처절한 의지의 산물이었습니다. 취재 중 제 가슴을 가장 세게 때린 사건은 1997년의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국가부도라는 수치스러운 위기 앞에서 한국인들은 정부를 원망하며
폭동을 일으키는 대신 장롱 속 금부치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이의 돌반지, 부모님의 환갑기념 금줄, 결혼반지까지. 350만 명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섰을 때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논리로는 설명 불가능한 인류학적 현상이다라고 말이죠. 저 역시 자문해보았습니다. 만약 미국이 무너질 때 우리 미국인들이 자신의 결혼반지를 국가에 내놓을 수 있을까? 제안의 대답은 차마 입 밖으로 내뱉기 힘든 회의론이었습니다. 2007년 태안의 기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커먼 기름으로 뒤덮인 해안가를 보며 전문가들은 생태계 회복에 수십 년이 걸릴 거라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달 만에 123만 명의 시민이 생업을 뒤로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낡은 수건으로 바위 하나하나의 기름을 닦아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보상도 없었지만 그들은 내 나라의 바다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모였습니다. 123만 개의 손길이 모여 기어이 바다를 되살려낸 이 장면은 서구의 극단적 개인주의에 익숙한 저에게는 거대한 종교적 재래처럼 느껴질 만큼 경이로웠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한강변을 걸으며 저는 비로소 제가 느꼈던 그 지독한 부러움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러워한 것은 세계 최고의 공항도, 만원대의 의료비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반도체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폐허 위에서 70년 만에 일궈낸 한국인 당신들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더 단단하게 뭉치고 남이 시키지 않아도 공공의 가치를 위해 자신을 던지는 그 무서운 응집력. 2026년 현재 한국이 누리는 모든 번영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위대한 국민들이 켜켜이 쌓아올린 눈물과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동료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한국 사람들이 진심으로 부러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동료는 삼성과 BTS가 있는 나라니 당연한 것 아니냐며 가볍게 답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삼성이랑 BTS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봐야 해. 그걸 알면 부럽지 않을 수가 없어.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해안선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결코 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젓가락으로 지성을 깨우고 12척의 배로 기적을 만들며 위기 때마다 금반지를 들고 나오는 국민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언제나 인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2026년의 차가운 하늘 위에서 저는 비로소 제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닫았습니다. 그곳엔 단 한 문장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가장 위대한 국민을 보았다.